허허,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인데 이처럼 과열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당 선관위가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에게 경고장을 날렸다는데 대체 무슨 말일까요, 허준 변호사님? 네, 자포결차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마치 내일은 없는 것과 같은 두 사람의 상호 비방전이 이어지자 선관위가 나섰고요. 연이어 윤리위까지 나서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단 선관위에서 먼저 나섰어요. 당헌 당규상 이런 흑색 선전이나 상호 비방은 공정경쟁 의무를 저해하고 흑색 선전을 금지하는 어떤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의 시정명령 공문을 각 캠프에 보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지난 13일 토요일이었죠. 윤리위가 긴급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선관위가 회부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두 후보가 윤리위 규정상 이 당헌 당규를 위반해서 만약에 이 당의 발전을 극히 저해하는 상황이 됐다라든가 아니면은 당의 어떤 공정한 경쟁이나 공정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 절차 개시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건데요. 선관위의 주의 의무를 넘어서서 주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상황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당의 선관위, 전당대회 선관위뿐 아니라 당 윤리위까지 나서니까 그러면 양측 후보, 원희룡, 한동훈 후보 측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도를 넘는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마치 그냥 기계적인 양비론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공격을 먼저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참겠습니다. 아니, 토론 스타일도 이게 막 저도 사실 정치 경력 25년에 처음 겪어보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하는데 계속 끼어들고 옆에서 쫑알쫑알하고 막 그래서 아니 짧은 시간에 본인의 최소한의 주장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걸 같이 말로서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당원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는 짜증스럽죠. 저는 10년 대학 선배고 25년 정치 선배 아닙니까? 예. 토론 스타일이 저렇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알겠습니다. 할지에 대해서 저도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발칵 뒤집어 놓은 조사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지율 조사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어허. 그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제 한 매체가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원들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가 60%대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동훈 후보 측에서 조사를 한 건데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마치 중립적인 기관에서 보도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다른 후보들이 이제 반발을 한 겁니다. 네. 논란이 생기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 측에서도 이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해당 매체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체가 어떻게 했냐면 그 60%대 지지율 이 표현을 네. 과반 지지율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혹시 이게 한 후보 측에서 제공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보도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네. 한 후보 측에서 언론에 우리 캠프에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적이 없다. 우리 캠프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보도고 그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도 우리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요, 유인경 평론가님, 보통 우리가 그냥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갤럽이 한다면 보통 금요일마다 발표를 하니까 그 발표가 되면 거의 모든 언론이 인용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선관위뿐만 아니라 상대방 후보에서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조사했고 또 어떻게 이게 그 매체가 보도할 수 있지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으면
저런 걸 내보내고 그래?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압도적 과반수가 넘는 걸로 나왔을 경우에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원희룡 후보 측의 이준욱 대변인은 네. 여론조사 결과를 공포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 규정도 위반할 만큼 한 후보 캠프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의 방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고요. 네. 나경원 후보 측에서도 반칙쟁이, 한동훈 후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반칙쟁이가 외치는 개혁과 변화를 더 이상 믿을 당원은 없다. 잔뜩 겁먹어서 당규조차 쉬 어기며 반칙부터 하는 일상이 이제 이미 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국민의 한 사람인 제가 볼 때는 저 세 분 다 서울대에 나오시고 네. 어려운 사법고시 붙으신 분들인데 네. 학벌값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대응도 그렇고 논평도 그렇고 사실 뭐 이거 사실 당대표 뽑는 거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계속 뭐 대통령도 탄핵한다 그러고 검토 탄핵한다 그러고 있으면 당력부터 좀 강화해야 될 텐데 당대표를 뽑는데 서로 이렇게 긁어내리기를 하는 거는 네. 좀 썩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당 매체는 이 지지율 조사를 보도한 경위 어떻게 이걸 얻어서 보도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서 지금 한동훈 후보 측 상대방 측 후보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앞서 제목을 보면요. 허준 변호사님 나원연대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원연대?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 전당대회는 참 희한한 게요. 이 초반부터 두 후보의 단일화, 연대설 얘기가 솔솔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이 당선자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1차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남은 후보들한테는 아예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일찌감치 단일화나 연대를 해서 일단 과반 투표를 득표를 막고 그리고 2차 결선 투표로 가서 반전을 도모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 누가 후보가 될 거냐 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당권 레이스 초반에 원희룡 후보가 앞서 나갈 때는요. 원희룡 후보가 원나연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경원 후보가 무슨 소리냐 나는 끝까지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일축했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앞서니까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가 나원연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지금 이게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굳이 말하면 D-8, 7월 23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바지로 치닫다 보니까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열려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와 서로 척지지 말고 서로 잘 협력하고 좀 힘을 합쳐서 가라. 선거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무슨 연대 단일화를 이야기하시나.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후보 연대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자고요. 사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원희룡 의원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이로 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는 생물이다. 돕게 되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것이다. 당원들이 평가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인위적인 단일화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의 여론 추세나 이런 거에 비추어서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뿐 아니라 역대 큰 선거나 아니면 큰 각 당의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단일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단일화 필수입니다. 필수 불가결해. 근데 나를 중심으로 이거 똑같이 나와요 지금도. 항상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든 나 중심으로 하고 싶어하지 다른 사람으로 단일화하기 원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단일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선 투표가 없다면 단일화를 할 명분이 훨씬 커지죠. 왜냐하면 1등을 누가 하든 뭐 아주 적은 표수의 차라도 1등한 사람이 무조건 당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50%를 한 사람이 얻지 못하면 1대1로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후보하고 2등한 후보하고.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단일화한다고 해서 그럼 두 사람 지지한 사람들이 단일화하면 다 그쪽으로 모일 거냐?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경원을 지지하는 분이 예를 들면 원희룡을 싫어할 수 있고요. 네. 원희룡을 지지하는 분이 나경원을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합한다고 해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시너지가 날 거냐? 그것도 의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목표는 두 사람 입장에서는 한동훈 지금 후보의 50% 이상 득표를 막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1차 투표에서 이제 무산이 되는 거잖아요. 3일 후에 2차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단일화가 아니라 이제는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떨어진 세 사람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세 사람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친윤 이런 그룹의 목소리로 지금 들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견은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인위적으로 지금 당장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지금 분산돼서 경쟁을 하는 것이 더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데 이점이 있고 그러면 1차에서 50%를 저지시켜서 2차에서는 힘을 합쳐서 함께 공략을 해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 다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하.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요. 지금 나원연대 또는 원나연대 지금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 넘는 역대 최대 전당대회 득표율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이후에 지지율 변화를 봤을 때 반드시 정치에서 1+1이 2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이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근데 그 자신감을 내비치는 과정에서 특정 수치, 득표율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박선배 변호사님. 65%가 넘는 역대 최대 전당대회 득표율로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했는데 야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앞서 어떤 매체가 전당대회 이 당원들 중심으로 여론조사 해봐 돌려봤더니 한동훈 후보가 60%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예요. 지금 정광재 대변인 65% 득표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뭔가 이거 상관관계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또는 생각을 시청자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60% 투표율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선 그 이상의 의미를 확보해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은 1차 투표를 진행해보고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 자가 곧바로 당선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네. 한 후보 측은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끝내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넉넉히 단판으로 끝날 정도라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의 연대나 단일화 그 움직임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잦아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지지율을 얻어서 당선돼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계속 논란으로 불거지고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당선되어야 이 논란을 일부 불식시키면서 당대표로서 힘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진문 교수님. 예. 한동훈 후보 측 상대 후보 측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압도적인 걸로 뭐 그렇게 두루뭉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수치를 75%, 뭐 80% 할 수도 있어요. 근데 65%가 넘는 득표율이라고 했어요. 많은 숫자 중에 하필. 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특정 매체가 보도했는데 돌려봤더니 60% 지지율을 얻는다 하더라. 지금 그 보도의 숫자랑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돌려본 거 아니냐. 한동훈 후보 측에서 지금 그런 뭔가 추정을 할 수 있을 충분한 어떤 개연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언론사에서 그렇게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 돌려본 결과에 따르면 60% 이상이 됐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것 같고 네. 자체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본인들은 65%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라는 건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여론조사 결과는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어느 한 특정 후보가 문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질문 문항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예를 들면 어떤 문항을 던져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답변을 끌어내는 데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 측에서 조사하는 내용 발표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후보 측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저거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변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 방금 말씀한 질문지 그리고 그게 전화 면접 방식인지 ARS 그렇죠. 방식이 굉장히 맞아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표본을 어떻게 뽑아내느냐가 그렇죠. 중요해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이거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공정성이 담보된 그리고 그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수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보거나 아니면 보정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를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네. 되면. 그래서 캠프에서 조사한 거는 절대로 밝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밝히고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65%를 얘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제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그 결과를 보면 이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시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여론을 정말 공정하게 봤을 때는 그보다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65%라는 목표를 세운 것 같고 네. 그 목표의 달성은 뭐 희망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의 연동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 여기저기 훈수를 두시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김종인 전 위원장. 굳이 뭐 비대까지 안 넣어도 김종인 전 위원장. 왜냐하면 이쪽 당의 비대위원장도 보고 저쪽 당의 비대위원장도 맡았으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솔직히 해서 당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자기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데려와가지고서도 자기하고 또 감정이 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또 뭐 옛날에 이준석이 윤리 해보해가지고서 내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쫓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존재하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한동훈 이 후보가 혹시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후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가정하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가정했을 때 예전에 이준석 대표와는 다를 것이며 또 대통령이 다르게 대해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뭡니까? 그런 거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존재가 힘들 거예요. 이 말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끝났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존재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저는 분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쉽게 말해 윤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그럴 거예요. 수 있다는 가정을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고 지금까지 당선 가능성이 높죠.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 당선되고 나면 처음에는 뭐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여러 가지 현안들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한동훈 지금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요. 당이 좀 더 수평적 관계로 당정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특정한 사안, 이런 뭐 특검이든 뭐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 사안 때마다 만약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목소리를 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그걸 그냥 넘어갈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처럼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뭔가 찍어내기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거기서 물러나게 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 걸 과연 한동훈 지금 이제 만약에 대표가 되면 한동훈 대표가 된다고 하면 한동훈 후보에게도 과연 안 할 거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요즘 이제 뭐 한간에 여의도에서 떠도는 얘기들은요. 뭔데요? 이런 게 있어요. 뭐예요? 당선되더라도 네? 또 어떻게 끌어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본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요. 풍문이잖아요. 풍문이에요. 풍문. 이거는 뭐 네네. 그거는 이제 풍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아무도 모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얘기가 돌 정도의 분위기는 결국 이미 이준석 전 대표 때도 그랬고 대통령실이 그립감을 세게 쥐고서 당에 여러 가지 이제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한동훈 후보도 그러잖아요. 당무 개입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대통령실은 당과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개입하면 불법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모습이나 양태가 보이는 것에 대한 경고를 계속 던지는 걸 보면 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지금 후보가 됐을 경우에 윤한 갈등이 재차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이준석처럼 당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저 얘기가 개인적 바람이 될지 아니면 엄청난 예언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